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3차 고위급 무역협상 회의를 시작하고 관세 유예 추가 연장 등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나섰고 미국과 합의하지 못한 나라들에는 15에서 2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협상 첫날 회의는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협상단이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전 협상을 재개하는데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고율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세계 1, 2위 경제대국이 무역전쟁 완화를 위해 관세 휴전을 연장할 경우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쉬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시장 개방을 압박했습니다. Japan opened up the country. They opened up to our cars, even to rice. Rice was a big deal. I'd love to see China open up their country. We're dealing with China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들은 곧 15%에서 20%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용되는 국가는 약 200개국이며 15에서 20%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would say in the range of 15 to 20%. Probably one of those two numbers. 이런 관세율은 트럼프가 지난 4월 상호 관세율 하한선으로 제시했던 10%의 최대 2배 수준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타결한 15%의 관세율이 새로운 최저선의 기준이 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통상협의를 위해 오늘 미국으로 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구 부총리가 오늘 워싱턴으로 출국해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협상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31일로 예정된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회담은 한미 통상 논의를 최종 단판 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사흘 남겨두고 정부 대표단이 스코틀랜드 등에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 시간 28일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하워드 러트닉 사무장관 등과 접촉해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미국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귀국하지 않고 다시 워싱턴 DC로 이동해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대미 협상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신임 장관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치권도 미국과 관세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엄호에 주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나올 협상 타결 여부를 주시하며 더 큰 공세를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할수록 지금은 국익을 위해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엄호 전선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런 노력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뒤에서 하는 총질을 멈추라고 국민의힘에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있는 겁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를 지원할 방법은 없을까 골몰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가령 여당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가 정부 협상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표정입니다.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정부의 고심이 깊은 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비교해가며 이재명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협상 활로를 뚫는답시고 기업 협조를 구하면서 정작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 등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느냐며 방향성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물밑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친중 성향인 것이 문제라면서 중요한 건 이념이라고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미국을 방문한 인사들 한 명 한 명의 발언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박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통용되지 않는 얘기인데 뭔가 양국의 소통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 여야는 다음 달 1일 관세 유예 시한까진 말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일본과 EU처럼 15%로 관세를 낮출 수 있을지에 따라 2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와 연령별 인구 등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 예상치를 포함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IMF는 지난 4월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에서 1%로 낮춰 잡았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추경 집행이 성장률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장벽 악재가 이어지는 만큼 어떻게 조정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비용.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 자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국소비자원이 6월 결혼 서비스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오늘 정오에 발표합니다. 지난 4월 조사에서는 평균 2,100만 원 정도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교적 비수기인 6월과 얼마나 다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과자에 신발 밑창까지 요즘 마약 밀수 수법이 더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랜데요. 올해는 얼마나 많은 마약 밀수가 적발됐을까요? 관세청이 오늘 상반기 마약 밀수 적발 현황과 단속 계획을 발표합니다. I just want to be nice. I would say in the range of 15 to 20%. Probably one of those two numbers.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각국이 네, 협상에 그렇죠.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무역 협상 맺지 못한 국가들에 또 한 번 압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7월 28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을 보면 이제 어제죠, 그죠? 스코틀랜드 방문 중에 기자회견에서 합의하지 못한 국가들은 뭐 전체 15에서 20% 정도의 세계 관세를 부과받게 될 거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사실 이게 이제 EU하고 일본하고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은 국가들 대상으로 있죠. 한국, 중국, 아세안의 일부 국가들인데요. 이 국가들을 좀 압박하려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8월 1일이 관세 유예 기간이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틀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양보와 투자를 받아내는 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목표 달성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긴장을 좀 최고조로 높여서 그 본인들이 받아내고 싶은 건 다 받아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실제로 EU하고 일본도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각각 15%의 관세 부과를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아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이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선례로 좀
홍보하는 그러한 그 사례로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 관세 협상을 하지 못한 나라 중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는 지금 고위급 회담을 이어갔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관세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세 보나요? 번째 그 관세 협상이거든요. 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한 5시간 마라톤 그 협상을 진행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뉴스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원래 이제 당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전 기간이 8월 12일까지였어요. 근데 8월 12일에서 최근 분위기로는 좀 추가로 한 3개월 정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이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양측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협상 쟁점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주요 쟁점 사항들을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첨단 기술 이전하고 반도체 규제 완화예요. 사실 이제 미국이 중국에다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규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중국은 이걸 풀어달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계속 협상에 안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펜타닐, 우리 흔히 말하는 마약류 통제하는 부분이요.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에 강력하게 그 통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히토류죠. 이게 중국으로 보면 전략 자산이거든요. 히토류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원자재로 들어가는 생산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략 자원이지만 수출 일부를 하겠다라고 중국이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이제 전면 다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협상 자체가 사실 올해 11월에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그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 지금 잡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양국이 모두 다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협상 과제거든요. 이게 이제 실패가 하게 되면은 양쪽이 전부 다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좀 최대한 협상을 3개월 연장시켜서라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예. 자, 우리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뭐 이번 주 안에 소식이 들려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출국한다고 하고요. 오는 31일에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회담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뭐 최종 막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미국에 머물고 있던 그 우리 그 김정관 상업부 장관하고 여항구 통일교섭본부장이 미 협상당 일정에 맞춰서 지금 같이 움직이면서 협상을 하고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총력 협상 모드에 좀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8월 1일이 지금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지난주에는 워싱턴에서 협상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 미국 협상단이 유럽 스코틀랜드로 이동을 하니까 글로 좀 함께 이동해가지고 현지에서 최종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시한 그 제안은 우리 흔히 말하는 MASGA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메가라는 그 슬로건을 만들었죠. 그죠? 메가가 어떻게 보면은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거에서 S를 하나 붙여가지고 ship building을 넣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조선업에 굉장히 특화해서 지금 그 기술 지원부터 해서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지금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을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맹 동맹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EU하고 일본하고는 좀 다른 전략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지금 내용이 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스가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이 지금 조선업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기술도 굉장히 그 거의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첨단 조선 기술을 이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 조선 산업의 재건을 지원하는 약속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가 금융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수백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조 원이 그 정부가 보증하는 그 지원으로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기술 인력도 교류하고 공동 조선소도 건설 운영하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함으로써 미국의 군함 유지 보수 정비
협력까지 같이 포함한 협력의 종합 협력 구상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지금 잘 되면은 받아들여주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일본하고 유럽하고 이제 협상을 한 사례가 있잖아요. 예. 이게 15%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쨌든 우리한테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던가 뭐 다른 요구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미국이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은 약속을 뭐 취소시키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은 국내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서 압박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내부적으로 우리끼리는 좀 협력을 해야 되는 좀 여러 정치적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협력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 네, 8월 1일 전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데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늦게 일단 시작을 했고 우리 국내의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미국이 이제 EU와 일본이 이제 먼저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국에 본인들이 받아낼 수 있는 농축산물 개방 부분을 반드시 받아내려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틀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개방하면은 사실 어떻게 쉽게 협상에 좀 더 쉽게 갖고 갈 수 있고 한 15% 정도의 관세율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그 식량이 이제 식량 자원, 전략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제 내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정부 초기에 굉장히 그 정치적인 공약이 강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그 좀 연장을 일단 관세 유예를 조금 더 네, 한다. 그 인상하는 예. 거를 해놓고 막아놓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로서는 정해진 시한 안에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테지만 네. 되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네. 또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기업에 굉장히 오랜만에 간만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네요.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 네.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삼성이 테슬라에 이제 테슬라고 계약을 맺었죠. 반도체 칩을 이제 그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의 물량 자체가 사실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의 76%에 해당해요. 굉장히 큰 규모죠. 네. 삼성 반도체 부분 단일 고객으로는 그 수주한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기간도 2023년까지고요. 그래서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이 되면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이 삼성하고 그 테슬라가 AI 칩 생산 협력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삼성전자의 이제 첨단 파운드리 기술력이 지금까지 계속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글로벌 시장에서 좀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좀 확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대만의 그 TSMC하고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뭐 자립적으로 좀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테슬라에 공급하겠다고 한 차세대 AI 칩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고 우리가 보면은 고성능 자율 주행용 AI 칩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칩보다 연산 능력과 전력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서 삼성의 첨단 그 2나노 공장을 활용해서 생산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수율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수율이 좀 잘 잡힌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조금 더 좁힐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좀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율 자체의 비율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전히 이제 좀 그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이 부분에 적자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TSMC에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이 2036년까지 이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계속 할 수 있고
공정 수율도 계속 높일 수 있는 좀 바탕을 마련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양산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큰 그 과제 중에 하나이지만 삼성이 해주면 이제 이 부분은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어찌됐건 테슬라가 이번에 물꼬를 좀 터줬으니까요. 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좀 대형 고객들이 많이 유치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보다는 밤이 조금 더 시원하지만 밤에도 열기와 습기는 피하기 어려운데요. 여름밤 시민들 모습을 신규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한강변이 한낮의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노래에 맞춰 움직이는 분수쇼를 보며 더위를 식히고 바로 앞에서 물살을 가르는 보트를 보며 뜨거운 밤 공기를 잠시 잊어봅니다. 너무 더워서 이제 분수 앞에 있으면 좀 시원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시원해서 행복했습니다. 밤낮으로 덥기는 매한가지이지만 조금이라도 덜 뜨거운 밤이 운동하기엔 그나마 낫습니다. 낮에는 요즘에 너무 더워갖고 탈 생각을 못하고요. 해가 좀 지면은 그나마 좀 시원해갖고 종종 나와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공원에도 시민들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해가 저문 지 한참 지난 시각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에 가까운데요. 공원엔 한낮의 땡볕을 피해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선풍기를 손에 들고 시원한 간식도 먹으며 더위를 이겨봅니다. 같이 이제 밥 먹고 또 너무 더워서 빙수 먹으러 갔다 왔고 사람 많은 홍대에서 또 날씨까지 너무 덥다 보니까 더 기빨리고 낮보단 한결 낫지만 밤에도 가시지 않은 열기와 습기에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낮에는 집에서 에어컨만 틀고 있어도 밤에 좀 시원하니까 열기 좀 식힐 겸 해서.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지칠 법하지만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새벽에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해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확인해서 범인을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이용하는 은행의 직원이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새벽 시간대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과학수사대 옷을 입고 계신 두 분이서 여기 아파트 앞을 좀 지나다니면서 걸어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과학수사대까지 온 걸 보니까 뭐 보통 일은 아니구나, 좀 사건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쯤 이 아파트 3층 집에 30대 남성 A씨가 침입했습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몰래 들어갔습니다. A씨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현금 2천만 원과 귀금속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B씨는 저항하다 팔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일을 나가기 전에 그 차가 3대인가 2대인가 와 있더라고, 경찰차가. 3층 그 노인네 할아버지라고만 얘기 들었지.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범행 8시간 만인 정오쯤 은행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가 근무한 포천에 있는 지역농협 직원들은 A씨가 평소 성실했던 직원이라 범행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술선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 모셔나 맞았다 그러면 돈이 다야. 그래서 지금 놀란 거예요. 아주 죽겠어요. 피해자 B씨는 이 은행 고객으로 확인됐는데 이달 초 은행을 찾아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B씨 집에 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 빼앗은 귀금속을 처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소환 조사를 시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지난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나섰지만 나머지 특검 조사와 형사재판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전 대통령. 과연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특검 관련 주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이제 소환을 통보한 상황인데 또다시 불출석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건강상 이유입니까? 아직까지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정확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내란특검 두 번째 소환 때 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후로 단 한 번도 특검 측의 수사에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구속 적부심에만 출석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진정한 건강상의 이유인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적인 전략일지 아니면 정말 건강이 안 좋아서 피치 못할 사정일 것인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특검팀이 서울구치소 측에 소환을 요청한 상태인데 만약에 강제 구인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데 강제 구인을 지난 내란 특검 조사 때 시도를 했었지만 실익이 없었잖아요. 뭐 인치 지휘를 한다든가 재차 출석하라고 통보한다든가 이 정도는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논의를 했던 것처럼 뭐 몸을 붙잡고 이 수용실에서 끌어내는 이런 강제 인치는 사실상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뭐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이 출석 소환 통보 일자가 8월 6일이라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형식적으로 아마 특검 측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재차 소환 통보한 뒤에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조사 준비에 더 주력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변호사 선임계 제출했다는 소식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이게 각 특검별로 선임계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사건 번호 단위로 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게 되고 재판이 가면은 이제 신급별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사로 읽힙니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 설령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출석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든가 변호인 조력권을 주장하면서 묵비권 행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쓰면서 출석한 적도 없거니와 지금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역시 불출석의 어떤 강력한 징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에서 맡고 있는 그 수사 양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천 개입 의혹인데 어제 이준석 대표도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당했거든요. 어떤 혐의입니까?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6월에 당시 이 명태균 씨의 어떤 여론조사, 불법 여론조사를 대가로 명 씨가 추천한 김영선 전 의원을 의창구 2022년 재보선에 공천을 해달라 이런 청탁을 받고 이를 그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이준석 대표, 그때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죠. 네. 대표와 공모 또는 지시를 해서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 지금은 대표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전 대표도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로서 부당하게 공천권을 행사해서 당의 어떤 공천 업무 그리고 공관위원회의 업무 이걸 부당하게 위력으로서 방해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 대표 측은 지금 이 강제 수사 시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인데 보면은 이제 압수수색을 한 곳이 자택과 의원 사무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점적인 측면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만약에 특검 측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면 전당대회 전에 아마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을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전당대회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어떤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이런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선출되자마자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게 뭐 당원들 보기에도 그렇고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는 있습니다만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일정을 다 고려를 해서 계획하고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다만 이 특검 측에서는 공천 개입, 그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는 비판점 역시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의원이 아니라 당대표 신분이었기 네. 때문에 지금 의원실까지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주장할 법은 하지만 우리가 피의자를 압수수색할 때는 피의자의 어떤 직장이라든가 주거지, 동선 관련해서 증거를 숨길 가능성이 있는 공간들을 특정을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고 발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단행이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당했다라고 보기는 우리가 그 개연성을 유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또 한 명의 의혹 중에 그 핵심 인물입니다. 윤상현 의원인데요.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상현 의원이 말이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9일에 윤 당선인이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날인 5월 8일에 당시 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고 장제원 의원으로부터도 비슷하게 당선인 뜻이다 이런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잘 논의해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동시에 그 이전에 이미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통화 녹취에서 상현이에게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인을 한다고 하면 자기 진술의 신빙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예. 자, 목걸이와 같은 고가 명품 논란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도 소환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일단 양평에 있는 공평리라는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50세대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건희 여사의 가족 회사 대표로 오빠 김모 씨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무려 800억의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든가 아니면 사업 시한을 뒤늦게 소급해서 연장받는다든가 이런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이 이른바 순방 목걸이라고 하죠. 네. 이게 통일교 측에서 받은 목걸이랑은 좀 구별되는 부분인데요.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의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죠. 물론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만 만약에 지금 특검 측에서 이걸 뇌물로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면 굉장히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장모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목걸이가 어찌 보면 핵심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셈인데 논란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사실 이거 모조품이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말을 듣고 이게 모조품인지 진품인지 감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해명대로 만약에 모조품이라면 범죄 혐의는 벗게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모조품이냐 가품이냐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모조품이냐 가품이냐보다 이게 500만 원이 넘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입수하게 된 경위가 어떤 부정한 청탁의 대가냐 아니냐가 훨씬 더 법 적용에 중요한 쟁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의무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설령 이게 얼마짜리
짜리든 간에 만약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과 관계로 만약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청탁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이들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고 김건희 여사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목걸이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가품이냐 진품이냐가 사실 법 적용의 핵심 쟁점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만약에 진품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김건희 여사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겠죠. 아마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주요 피의자인 통일교 전 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부분이 있는데 주요 혐의들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통일교 전 간부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고 하면요. 이제 통일교의 어떤 현안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대표적인 게 캄보디아의 메콩강 유역 개발 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윤모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그리고 명품 신발을 전달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특혜를 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이 구속이 된다면 건진법사를 통한 이 통일교 측의 로비 의혹 수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구속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윤모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뭘 부인을 하고 있냐면 자기 혼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뭐 통일교 총재라든가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 귀국했다고 알려져 있는 정모 비서실장 이들이 지시를 하고 뭔가 협의를 해서 자신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실무자처럼 그렇게 물건을 사서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한 것이지 나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이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이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이 평가될지 일단 우리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정모 비서실장과 한학자 총재 이런 사람들과 말을 맞출 우려는 고민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들과도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입장이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속되든 되지 않든 지금 정모 비서실장 들어왔으면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이게 교단 차원의 어떤 청탁이 있었던 것이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명품백이라든가 가방 이런 것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된 것이 맞는지 이게 핵심 연결고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실제로 전달했는지를 밝혀낼 만한 어떤 물적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에 수사를 더 집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부 영수증은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실물이 행방이 묘연해서요. 이 실물을 끝내 찾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인적 증거 혹은 주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연결고리를 최대한 특정하려고 특검 측에서 시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물증이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확보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교단에서 나왔는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통일교에서 뭔가 교단 차원에서 이걸 사서 청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증을 할 수 있지만 그 영수증 하나만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이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입증하기에는 좀 부족한 물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관계된 유모 비서관까지 다 모두 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집에서 이번에 특검이 그 명품 신발들을 촬영해 온 것도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받았는지 특정하기 위한 어떤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는 사실 제일 혐의 입증에 쉬운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동선에서 그 가방과 신발이 발견이 돼야지 강력한 물증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어디서 발견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발견될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란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단전 단수 의혹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한 상황입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내란에 대한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 그리고 직권 남용죄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의 밤이었죠. 12월 3일에 밤 11시 반쯤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단전 단수 지시를 하고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엄 당시에 행안부 산하의 어떤 경찰청이라든가 소방청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많이 협조를 했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어떤 행위를 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내용에 관해서 본인은 계속해서 지금도 부인을 하고 있고 국회나 탄핵 재판에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증언을 했거든요. 위증 혐의까지 같이 적용된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발부 가능성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리고 관련인들이 다 구속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공범과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볼 것 같고 본인이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를 하달받은 하급자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증거를 뭔가 인멸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볼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갑 회동에 나선 4인방 중에 첫 구속영장 청구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계속 시도가 이루어질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건을 들고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같이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고 유사하게 위증 혐의 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전에 계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문건을 나중에 해제 국무회의 때 봤다라고 주장했고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관련한 문건을 보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 영상으로 물증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위증죄를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하게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위시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도 심한 더위는 계속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아침부터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 더위가 상당합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벌써 30도에 육박하며 초열대야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해가 높이 떠오르는 한낮에는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네, 이런 강도 높은 폭염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네, 서울은 남은 한 주간 내내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전국에 내려져 있는 폭염 경보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사이 서쪽 지방과 해안가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9도로 10일째, 청주는 28.4도로 9일째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7도, 청주와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만큼이나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는 오후부터 서울 등 중부 일부와 전북 북부에 지나겠고요. 양은 5에서 최대 50mm가 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극한 폭염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현재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